제 63번째 생일에 아들은 저를 어느 시골 마을로 데려가 다 쓰러져가는 집 앞에 내려주며 말했습니다. 이게 어머니 선물이에요. 여기서 사세요. 아들은 저를 이 외딴 곳에 버려두고 떠났지만 바로 옆집에 누가 살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벌써 저를 도우러 오고 있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소중한 청취자 여러분.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어느 도시, 어느 나라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읽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입니다. 그러니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자, 이제 편안히 앉아주세요. 즐겁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 인생은 길게 이야기할 만한 사건이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늘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게 살아왔습니다. 세상을 떠난 남편과 함께 80년대에 정부에서 분양받았던 아파트에서조차 저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림자처럼 자리는 차지하지만 누구도 의식하지 않는 물건처럼 되어갔습니다. 지난 10년간 그 아파트는 더 이상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 민준이와 며느리 소라, 젊은 그들의 삶이 주인이었죠. 저는 예전에 창고로 쓰던 가장 작은 방을 차지했습니다. 제 책들, 남편의 사진, 그이가 신문을 읽기 좋아했던 낡은 안락의자까지 모든 것이 점차 이 방으로 밀려났습니다. 그 자리는 소라가 좋아하는 세련되고 밝고 텅 빈 공간에게 양보해야 했죠. 저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뭐 하러 그러겠어요. 아들이 행복하면 그만이었으니까요. 저의 매일 아침은 똑같이 시작되었습니다. 젊은 부부의 잠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시끄러운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가장 먼저 새벽 6시에 일어났습니다. 까치발로 부엌으로 가서 민준이가 먹을 죽을 끓이고 2가지 다른 차를 우렸습니다. 아들에게는 진한 녹차를, 소라에게는 꽃잎과 이국적인 허브가 들어가 제 목만 칼칼하게 만드는 특별한 차를 말이죠. 제 몫의 믹스커피는 제 방으로 가져와 눈에 띄지 않게 마셨습니다. 제 연금은 10원 한 장까지 공동생활비로 들어갔습니다. 민준이는 엄마, 돈이 왜 필요하세요? 저희가 다 사드리잖아요. 라며 어색하게 시선을 피하곤 했죠. 그러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이지, 돈이 어디에 필요하겠어요? 옷은 낡은 것을 그대로 입었고, 외출은 마트나 약국에 갈 때 말고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제 모든 욕심은 아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 단 하나로 오그라든 지 오래였습니다. 저는 소라가 새 고급 코트를 급하게 사야 했을 때 눈 수술을 하려고 모아두었던 제 모든 비상금을 내주었던 일을 기억합니다. 어머님, 아시잖아요. 며느리는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민준 씨 회사 사람들 다들 수준이 높아요. 제가 거기에 맞춰야죠. 민준 씨 경력에 중요한 일이에요. 민준이는 고맙다는 듯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내주었고 그 후로는 그냥 더 도수가 높은 돋보기를 사서 썼습니다. 집에서 제 의견은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국이 짜다고 말하면 소라는 입술을 비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연세가 드셔서 입맛이 변하신 거예요. 제가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아들에게 조언을 하려 하면 그는 부드럽게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 지금은 세상이 달라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들은 알아서 했고 저는 그저 기능적인 존재였습니다. 요리사, 청소부, 무이자 현금 지급기. 존재감은 편리하지만 꼭 필요하지는 않은 투명 인간이었죠. 가끔 저녁에 안락의자에 앉아 남편의 사진을 보며 묻곤 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잘 키운 거 맞죠? 착한 아이인데 그냥 요즘 세상이 힘든 거겠죠. 사진 속 남편은 말이 없었고 저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법이니까요. 안 그런가요? 그렇게 저의 63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제가 좋아하는 들국, 과한 다발이나 가장 좋아하는 초콜릿 한 상자 정도를 생각했죠. 아침에 소라는 놀랄 만큼 다정했습니다. 저를 껴안기까지 하며 지적이더군요.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저희가 어머님을 위해 깜짝 놀랄 선물을 준비했어요. 솔직히 말해 저는 마음이 녹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따뜻한 것이 꿈틀거렸습니다. 어린 시절 기적을 기다리던 잊혀진 감정이었죠. 민준이도 평소와 다르게 분주했습니다. 계속 시계를 쳐다보더군요. 엄마, 준비하세요. 선물 가지러 가야 해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유일하게 낙지하는 자잘한 들국화 무늬가 있는 면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니 피곤하지만 왠지 모르게 행복한 눈을 한 늙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차에 탔습니다. 소라는 두통을 핑계로 집에 남았습니다. 저 없이 다녀오세요. 나중에 이야기해 주세요. 그녀는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차는 한참을 달렸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경기도 외곽도로로 바뀌었고 이내 황량한 들판과 숲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민준이에게 어디로 가는지 물어보려 했지만 그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단답형으로만 대답했습니다. 서프라이즈예요. 엄마, 가보면 아세요. 저는 입을 다물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 불안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 길은 요양원이나 휴양지로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생일을 축하할 만한 그 어떤 장소로도 이어지지 않았죠. 길은 외딴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비포장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차가 어찌나 흔들리는지 이가 딱딱 부딪힐 정도였습니다. 주위에는 잡초가 무성한 버려진 밭과 기울어진 전신주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아니, 마을의 흔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땅속으로 가라앉아 버린 듯한 세월에 검게 변한 집 몇 채가 전부였습니다. 살아있는 집은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민준이는 가장 흉측한 건물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건 집이라기보다는 지붕이 무너지고 창문이 판자로 막힌 헛간에 가까웠습니다. 주위에는 사람 키만 한 쐐기풀과 썩은 울타리가 둘러져 있었죠. 도착했어요. 그가 엔진을 끄며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어떤 끔찍한 실수이거나 못된 장난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준이는 차에서 내려 트렁크를 열고 제가 20년 전 주말 농장에 다닐 때 쓰던 낡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갈아입을 속옷과 잠옷, 비누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가방을 우엉덤불 옆당에 내려놓았습니다. 자, 엄마, 그는 폐가를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이게 어머니 선물이에요. 소라랑 제가 어머니 집을 사드렸어요. 공기 좋은 곳에 있는 어머니만의 집이요. 여기서 지내세요. 건강에 좋으실 거예요. 그의 말은 깊은 우물에 돌을 던지듯 귀가 먹먹한 정적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바라보았지만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낯선 얼굴, 텅 빈 유리 같은 눈, 그 안에는 분노도, 연민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피로와 짜증만이 가득했죠. 민준아, 제가 속삭였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니? 왜 이러는 거니? 엄마, 제발 시작하지 마세요. 그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저희는 이게 모두에게 최선이라고 결정했어요. 엄마는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휴식이 필요하고 저희는 저희만의 공간이 필요해요. 소라가 임신했어요. 마지막 말은 마치 비장의 카드처럼 모든 것을 정당화하려는 변명처럼 던져졌습니다. 그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서두르고 있었죠. 그는 차에 올라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길 위에 그대로 서서 앞유리를 통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엔진의 굉음이 죽은 마을의 정적을 찢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분노도, 서운함도, 절망도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것이었죠. 마치 지난 세월 동안 오직 따뜻하고 모든 것을 용서하는 사랑만이 살았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딸깍하고 크고 선명하게 녹슨 자물쇠에 쇠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딸깍, 그리고 온기, 대신 차가움이 찾아왔습니다. 절대적이고 수정처럼 맑은 얼음이었습니다. 차는 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의 뒤에 대고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은색 외제차가 점점 작아져 점이 되고 모퉁이 너머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먼지가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휘발유 냄새가 흩어졌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저와 낡은 가방, 그리고 죽은 마을 가장자리의 죽은 집과 귀가 먹먹한 정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저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제 자신, 시어머니도 하녀도 아닌 박순자라는 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박순자는 제게 아주 차분하고 명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면 됐어.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내 인생, 이제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아. 내가 직접 되찾을 거야. 아들의 차가 일으킨 먼지가 길가의 키 큰 쐐기풀 위로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멀리서 희미해지는 엔진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꼼짝 않고 서 있었습니다. 그 소리마저 사라지자 아마도 어릴 적 할머니 댁에 갔을 때 이후로는 들어본 적 없는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정적은 귀뚜라미 소리와 나무십 스치는 소리로 가득한 살아있는 정적이었습니다. 지금 이것은 죽은, 숨막히는 정적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돌려 선물을 세월과 비바람에 검게 변하고 창문이 판자로 막힌 이 통나무집을 바라보았습니다. 현관은 기울어져 있었고 계단 하나가 내려앉아 그 구멍으로 작년에 썩은 나무십들이 보였습니다. 집주인은 야생 라즈베리와 덩굴 식물이 뒤엉켜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완벽한 폐허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두에게 잊힌 곳, 저를 잊게 하려고 데려온 곳. 눈물요? 아니요. 속은 사막처럼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가슴 속의 그 차가운 딸깍 소리는 지금쯤 쓰라린 울음으로 터져나왔을 모든 것을 얼려버렸습니다. 절망은 저기 어딘가 제 아들을 태우고 떠난 차 안에 과거 인생에 남겨두었습니다. 이 버려진 땅에는 오직 저와 머릿속에 차갑고 쨍한 명료함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썩은 계단을 본능적으로 피해 현관으로 다가가 멀쩡한 가장자리에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제 시선은 이 초라한 풍경을 훑었지만 마음은 이미 저 멀리 잠실에 밝고 깨끗한 제30평대 아파트에 가 있었습니다. 지금쯤 소라가 제 옛방에 어떤 새 커튼을 달지 가늠하고 있을 바로 그 아파트. 내 아파트. 핵심 단어였죠. 바로 이 초라하고 외로운 불구의 뒷모습이 운명을 시험하고 싶지 않아 수년간 애써 생각하지 않으려 했던 것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세상을 떠난 남편 박서방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가 떠나기 10년 전 우리는 바로 그 부엌에 앉아 있었고 그는 평소와 달리 진지하고 엄격한 얼굴로 제 앞에 서류를 놓았습니다. 순자 씨,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나 내일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내 지분을 전부 당신 앞으로 넘길 거요. 당신이 유일한 주인이 되도록. 저는 그때 손사래를 쳤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우린 가족이고 아들도 크고 있는데.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은 아들이고 인생은 길어.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 나한테는 당신뿐이니 당신에게 언제나 기댈 곳이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해.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만의 공간. 저는 그때 그 말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지만 그가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난 후 모든 서류는 저, 박순자, 유일하고 완전한 소유주의 이름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민준이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는 아파트가 공동 상속 재산이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자기 것이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를 바로잡아주지 않았습니다. 뭐하러요? 친아들을 불신하는 좀스러운 행동처럼 보였으니까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두 번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5년 전쯤 상속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어린 시절 딱 한 번 뵈었던 청주에 사시던 삼촌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자식 없이 외롭게 지내시던 그분은 제게 조촐한 원룸 아파트를 남기셨습니다. 저는 그곳에 내려가 모든 서류를 처리하고 첫 번째 구매자가 제시한 가격에 망설임 없이 팔아 그 돈 전액을 별도의 예금 계좌에 넣어두었습니다. 민준이와 소라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마침 새 차를 사기 위해 큰 대출을 받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제 돈에 대해 알게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돈이 도둑맞지는 않겠죠. 아니요, 그저 제 연금처럼, 제 오랜 저축처럼, 제 건강처럼 급한 필요와 체면, 미래를 위해 녹아 없어질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욕심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마비되었다고 생각했던 자기 보존 본능 때문에 침묵했습니다. 그 계좌는 아무도 모르는 저의 비상금이요. 마지막 방어선이었습니다. 이 생각들은 흐릿한 이미지가 아니라 명확하고 뚜렷한 사실들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누군가 어두운 창고에 불을 켠 것처럼 제가 가진 모든 도구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민준이가 급하게 직접 싼 모양이었습니다. 낡은 목욕 가운, 슬리퍼, 수건, 빨랫비누 한 조각. 그리고 이 보잘것없는 물건들 맨 아래에 저의 구원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소라가 경멸적으로 효도폰이라 부르던 낡은 폴더폰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연락이 닿아야 한다며 몇 년 전에 사주었습니다. 인터넷도 별다른 기능도 없는 가장 단순한 모델이었죠. 그들은 그 전화기의 메모리에 지금 저에게 세상 무엇보다 중요한 번호들이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배터리는 거의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옛 습관대로 항상 충전해 두었죠. 하지만 화면에는 통신 신호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차갑고 규칙적으로 뛰던 심장이 순간 철렁했습니다. 설마 모든 게 헛수고란 말인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마을은 낮은 지대에 있었습니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망설일 것 없이 저는 집에서 멀어져 작은 언덕 비탈을 따라 난 잡초무성한 오솔길로 올라갔습니다. 발은 엉겅퀴에 얽히고 나뭇가지는 얼굴을 때렸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나침반처럼 전화기 화면만 보며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언덕 꼭대기, 외롭게 서 있는 비뚤어진 자작나무가 있는 곳에서 희미한 신호 막대 두 개가 나타났습니다. 충분했습니다. 저는 주소록에서 김정호 지점장님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우리은행 김정호 지점장님은 남편과 동갑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첫 예금을 개설할 때부터 저를 알던 분이었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길고 느린 신호음이 이어졌습니다. 여보세요. 익숙하고 조금 피곤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지점장님, 안녕하세요. 저 박순자입니다. 제 목소리는 한치의 떨림도 없이 평온하게 나왔습니다. 저 자신도 놀랐죠. 아, 박순자 고객님.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십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에게 전화한 것은 아주 오랜만이었습니다. 지점장님, 몇 가지 처리해 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주 급하게요. 지금 바로 가능하시다면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십시오. 첫째, 제 아들 박민준 이름으로 발급된 제 계좌에 대한 모든 대리인 권한과 접근 권한을 차단해 주십시오. 예외는 없습니다. 수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확실하십니까, 고객님? 확실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둘째, 공동카드로 들어오던 제 모든 연금을 즉시 제 개인 예금 계좌로 이체되도록 변경해 주십시오. 5년 전에 개설했던 그 계좌 말입니다. 기억하시죠? 네, 네, 물론 기억합니다.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제 예금 잔액 조회 권한도 완전히 막아주십시오. 완벽한 금융 차단입니다. 이 순간부터 제 계좌의 모든 거래는 오직 저의 개인적인 확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개인적인 확인이요. 알겠습니다, 고객님. 1시간 내로 모두 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점장님.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는 통화를 끊었습니다. 계획의 첫 번째 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다른 번호를 찾았습니다. 이진우 변호사님, 할머니의 상속 문제를 도와주었던 젊고 유능하고 아주 꼼꼼한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거의 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진우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 박순자입니다. 예전에 청주 아파트 건으로 도움받았었습니다. 아, 박순자 여사님. 물론 기억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 있으십니까?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잠실에 있는 제 아파트에 관한 일입니다. 저의 단독 소유권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제 아들을 포함한 제3자의 어떠한 침해로부터도 보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정보를 처리하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사님의 재산을 완전히 보호하고 싶으시다는 말씀이시군요. 현명한 판단입니다. 신분증 사본과 등기권리증을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바로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공식적인 내용 증명도 준비하겠습니다. 지금은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시골에 나와 있고 서류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아파트에 있어요. 하지만 등기소에 조회를 요청하거나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작업부터 시작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를 믿으셔도 좋습니다, 여사님. 변호사님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렸습니다. 가슴속의 냉기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무기력의 냉기가 아니라 강철의 냉기, 작업을 준비하는 도구의 냉기였습니다. 저는 언덕을 내려와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집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더 이상 저의 무덤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임시지휘본부, 제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전쟁을 이끌 조용하고 외딴 장소처럼 보였습니다. 그 시간 제 아파트에서, 제 거실에서 제 아들과 그의 아내는 아마 샴페인을 마시고 있을 겁니다. 얼마나 영리하게 모든 것을 처리했는지 자축하면서요. 드디어 노인네를 치웠네. 소라가 한 모금 마시며 말하겠죠. 이제 인테리어도 새로 하고 사람답게 살 수 있겠어. 그들은 승리를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이 시작된 줄도 모르고 방금 막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저의 새로운 임시거처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는 비록 축축하고 썩은 냄새가 났지만 제게는 깨끗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자유의 공기였습니다. 처음 몇 시간 동안은 놀랍도록 튼튼한 현관 계단에 앉아 잡초 무성한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해는 뉘엿뉘엿 지며 하늘을 부드러운 수채화 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짙었고 썩은 나무잎, 축축한 흙, 그리고 뭔가 야생적이고 낯선 냄새가 났습니다. 도시에서는 이런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도시에서는 휘발유, 먼지, 그리고 타인의 조급함 냄새가 나죠. 이곳은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이 버려진 마을과 함께 얼어붙은 것 같았죠. 완전히 어두워지고 제 얇은 원피스 아래로 한기가 스며들기 시작했을 때 저는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현관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는 몸을 덮이거나 갈증을 해소할 수 없었죠.
제 가슴 속에 자리 잡은 냉기는 내면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힘을 주었지만 몸은 제 할 일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발로 널빤지를 더듬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에서는 냄새가 더욱 짙었습니다. 먼지, 쥐똥, 그리고 오래 묵은 나무 냄새. 공기는 무겁고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판자로 막힌 창문 틈새로 가느다란 달빛 줄기가 새어 들어와 바닥에 기묘한 무늬를 그렸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낡은 폴더폰을 꺼내 손전등을 켰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어둠 속에서 타일이 깨진 벽난로, 두꺼운 회색 먼지로 뒤덮인 식탁, 그리고 뒤집힌 의자를 비추었습니다. 두려움은 없었고 이상하게 실무적인 호기심만 들었습니다. 마치 아주 무책임했던 전임자에게서 업무를 인계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방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방은 두 개였습니다. 하나에는 푹 꺼진 철제 침대와 녹슨 그물망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구석에 웬 넝마 조각들만 뒹굴고 있었죠. 걸을 때마다 바닥이 삐걱거렸지만 튼튼하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집은 낡았지만 아마 양심적으로 지어진 모양이었습니다. 무너지지 않고 그저 잠들어 있었을 뿐입니다. 첫 번째 임무는 물이었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가 손전등을 들고 집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집 뒤 쐐기풀 덤불 속에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세월에 검게 변한 나무틀과 무거운 참나무 두레박 손잡이가 달린 낡은 우물이었습니다. 쇠사슬은 녹슬었지만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힘겹게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무언가 삐걱거리고 신음했지만 쇠사슬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둔탁한 첨벙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작은 승리였습니다. 현관에서 기적적으로 구멍나지 않은 낡은 양동이를 찾아 몇 번의 시도 끝에 가득 찬 물을 길어 올렸습니다. 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진흙 냄새가 났지만 깨끗했습니다. 익숙지 않은 노동의 등 근육이 쑤시는 것을 느끼며 양동이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다음 이틀 동안 저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민준이를 생각하지 않았고 소라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 세상은 이 집과 마당으로 좁혀졌습니다. 헛간에서 낡은 톱과 도끼를 찾아 쓰러진 사과나무의 마른 가지들을 잘라 벽난로에 불을 지폈습니다. 처음에는 연기가 집안으로 자욱했지만 이내 굴뚝이 데워지면서 고른 통풍이 윙윙거리며 집을 살아있는 온기로 채웠습니다. 낡은 신문과 헝겊 조각들을 찾아내 식탁과 한쪽 방바닥을 닦았습니다. 걸레를 빤 물은 새까맸습니다. 헛간에서 마른 짚을 가져와 다락방에서 찾은 낡은 매트리스를 채웠습니다. 잠자리가 덜 딱딱해졌습니다. 저는 로빈슨 크루소처럼 살았고 이 단순한 육체 노동은 제 정신을 맑게 해주었습니다. 매일 저녁 저는 신호를 잡기 위해 언덕에 올라가 그저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칸의 신호, 세상과 저를 잇는 연결고리였습니다. 누구에게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전화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사흘째 되던 날 해질녘에 일어났습니다. 마당에서 찾은 블랙커런트 잎으로 우린 차를 마시며 현관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전화기가 저녁의 정적을 깨며 날카롭고 불쾌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민준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저는 몇 번 더 울리게 내버려둔 후에야 전화를 받았습니다. 마음속은 평온했습니다. 여보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 드디어 받으시네. 어디 계셨어요? 1시간째 전화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습관적인 거만한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걷지 않았어. 민준아. 공기 마시고 있었지. 여긴 공기가 많거든.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거기 정리는 좀 하셨어요? 그는 불쾌하지만 꼭 해야 할 의무를 다하는 사람의 말투로 물었습니다. 정리하고 있어. 신경 써줘서 고맙다. 그는 제 조용한 비아냥을 못 들은 척했습니다. 있잖아요, 엄마.
소라가 가게에서 카드를 썼는데 승인이 안 된대요. 엄마 추가 카드요. 돈은 분명히 있는데 아침에 확인했거든요. 혹시 뭐 잘못 누르신 거 아니에요? 은행에 무슨 문제가 있나? 전화 좀 해보세요. 네. 아, 그것이었군요. 첫 번째 제비. 그들의 평온한 안정에 생긴 첫 번째 미세한 파문. 저는 그가 말을 다하도록 잠자코 있었습니다. 엄마가 전화해서 문제없다고 말해야 해요. 안 그러면 소라가 속상해하잖아요. 원피스 하나 사려고 했는데 저는 그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제 며느리가 비싼 부티크에서 제 연금이 꼬박꼬박 들어오는 카드를 내밀고 단말기에서 승인 거절이라는 문구를 보는 모습. 그녀의 놀라움, 그리고 분노. 어떻게 이럴 수가? 시어머니 통장이 말썽을 부리다니. 엄마, 듣고 계세요? 민준이가 재촉했습니다. 듣고 있어.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가 아마 손바닥으로 수화기를 가렸지만 그리 애쓰지는 않은 채 옆으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도 몰라. 그냥 조용히 앉아 있어.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 깨진 유리 소리처럼 맑은 소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1000번이라도 알아들을 그 목소리, 경멸적이고 씩씩거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여자랑 무슨 말을 해. 쉬하는 거지. 늙어서 성질 부리는 거야. 삐쳤나 보지. 뭐. 괜찮아. 그 시골 구석에서 돈 한 푼 없이 지내다 보면 금방 비단결처럼 고분고분해져서 자기가 먼저 전화할 거야. 헛짓거리 그만하고 당장 해결하라고 해. 나 그 원피스 필요하단 말이야. 다시 민준이의 목소리가 이번에는 더 조용하고 회유적으로 들렸습니다. 소라야, 좀 기다려봐. 그리고 다시 그녀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뭘 기다려? 내일 주방 실측 기사님 오기로 했는데 우리 관리비도 못 냈어. 오늘 연체 문자 왔다고. 그것도 그 여자가 그 효도폰으로 끄는 거야? 노망이 심해지는 거지? 내가 뭘 했어. 집을 사줄 게 아니라 요양원 자리를 알아봤어야 했다고. 노망. 쇼. 돈 한 푼 없이 지내다 보면. 이 말들은 저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최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진단서와 같았습니다. 민준이가 저를 이 길에 버리고 갔던 그날 제가 깨달았던 모든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인간이 아니고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물건이었습니다. 기능, 불편하고 낡아가는 가구, 갑자기 고장나기 시작한 물건,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고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에 화를 낼 뿐이었습니다. 제 마음 가장 깊은 구석에 아주 작게나마 남아있던 어쩌면 내가 너무 가혹한 건 아닐까, 내가 너무 성급했던 건 아닐까 하는 희망. 그 모든 것이 이 순간 증발해 버렸습니다. 제 가슴 속의 얼음은 화강암보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수화기에서 다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민준이의 목소리가 다시 저를 향해 커졌습니다. 엄마, 거기 계세요? 그래서 은행에 전화하실 거죠?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는 시원하고 깨끗했습니다. 아니, 민준아. 저는 아주 조용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 저는 말하고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어두워지는 정원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갑고 의로운 평온함만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사물의 본질을 밝혔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저의 작고 가련한 반항, 저의 쇼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것이 쇼가 아니라 막이며 바로 지금 그들을 위해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날들이 흘러 끝없지만 의미 있는 노동에 하루로 합쳐졌습니다. 저는 오늘이 나흘째인지 닷새째인지 세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이곳의 정적 속에서 시간은 달력의 숫자가 아니라 끝마친 일들로 측정되었습니다. 쓸어낸 바닥, 깨끗한 물 한 양동이, 집 안가득, 잊혀진 아늑한 온기와 연기 냄새를 퍼뜨린 벽난로의 첫 조심스러운 불쏘시개, 먼지투성이 길 위에서 태어났던 제 분노, 그 차가운 분노는 가라앉았습니다.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마치 무겁고 빽빽한 서리처럼 영혼의 바닥에 내려앉아 저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 민준이와 소라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낯설고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이튿날, 저는 다락방을 탐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삐걱거리는 사다리를 올라 쓰레기와 거미줄만 있을 거라 예상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하지만 가장 깊은 구석, 낡은 자루더미 아래에서 잠겨있지 않은 작은 나무 괴짝을 발견했습니다. 괴짝의 먼지를 불자 지붕 구멍으로 새어 들어오는 햇살 속에서 먼지가 흩날렸습니다. 무거운 뚜껑을 들어 올렸습니다. 안에는 세월에 누렇게 변한 면보 위에 끈으로 묶인 편지 뭉치들과 벨벳 표지의 두꺼운 앨범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아래로 가져와 현관에 앉아 앨범을 펼쳤습니다.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얼굴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군복을 입은 진지한 남자들, 소박한 수건을 두른 여자들, 동그란 얼굴의 아이들, 결혼식, 입대 환송회, 그냥 들판에서 찍은 사진들, 이 집에서 살아온 온전한 삶이 빛바랜 사진 속에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몰랐지만 왠지 모르게 이상한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그들도 이 땅에서 살고, 일하고, 사랑하고,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저는 페이지를 넘기며 도시에 남겨진 제 앨범을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우리 사진이 담긴 두꺼운 파란색 앨범. 우리 결혼식, 민준이의 탄생, 그의 초등학교 입학, 대학교, 여기 우리 모두 함께 바다에 간 사진. 민준이는 아직 어린 소년으로 모래성을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남편과 나 단둘이 공원에서 찍은 사진. 그가 떠나기 1년 전, 제 아파트는 단순히 벽과 평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앨범과 같은 제 삶의 저장소였습니다. 모든 컵, 선반의 모든 책, 마룻바닥의 모든 긁힌 자국은 제 이야기의 한 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곳을 정신적으로 이방인인 사람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는 생각은 그 어떤 비난보다도 더 날카롭게 저를 찔렀습니다. 저는 재산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 과거를, 제 자신의 기억에 대한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생각들을 하며 저는 평소처럼 해질녘에 저의 통신 언덕에 올랐습니다. 이진우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새로운 소식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환상은 없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빨리 처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했지만 과정이 진행 중이라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는 마치 제 전화를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지난번처럼 활기차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긴장되어 있었죠. 박순자 여사님,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다행입니다. 마침 찾으려던 참이었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변호사님? 제가 물었고 그때까지 평온하고 규칙적으로 뛰던 심장이 불안하게 요동쳤습니다.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는 단어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비 조회를 했습니다. 잠실 아파트에 대한 여사님의 소유권은 명백합니다. 유일한 소유주이시고 모든 것이 깨끗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죠? 제가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여사님, 아파트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단어는 낯설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여사님의 재산에 특정 제한이 걸려 있다는 뜻입니다. 이 근저당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아파트를 팔거나 증여하거나 다른 어떠한 거래도 할 수 없습니다. 무슨 근저당이요?
어디서요? 냉기가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지만 이제는 불안하고 찌르는 듯한 다른 냉기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제 세상을 산산조각 낸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는 그 말을 조용히 거의 일상적으로 말했지만 제게는 폭발음처럼 들렸습니다. 박순자 여사님, 여사님의 아파트는 한 상업은행에 담보로 잡혀 있습니다. 아주 큰 금액의 대출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공기가 목구멍 어딘가에 걸렸습니다. 담보로, 대출, 어떻게, 언제? 제가 겨우 짜낼 수 있었던 유일한 단어였습니다. 계약은 8개월 전에 체결되었습니다. 이진우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8개월 전. 머릿속에 즉시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지난 겨울. 저는 심하게 알았습니다. 폐렴이었죠. 2주 동안 고열에 시달리며 거의 정신이 없는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회사에 있었고 소라가 저를 돌봐주었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살뜰하게 죽을 가져다주고 물수건을 갈아주고 약국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계속 어떤 서류들로 분주했습니다. 어머님, 세무서에서 서류가 왔어요. 기한 지나기 전에 서명하셔야 해요. 일어나지 마세요.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어머님, 이건 그냥 관리사무소에 낼 확인서예요. 형식적인 거니까요. 여기에 사인 좀 해주세요. 저는 그녀가 제게 종이들을 내밀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거의 볼 수가 없었습니다. 허약함과 열기 때문에 글자들이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녀를 믿었습니다. 그녀는 제 아들의 아내이고 제 가족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녀가 귀찮게 하지 않기를, 다시 구원 같은 망각 속으로 빠져들기를 바라며 보지도 않고 서명했습니다. 이 변호사님,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거기에 제 서명이 있나요? 네, 박순자 여사님. 서류상으로는 여사님께서 직접 담보 제공자로 나서셨습니다. 서명도 인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미 사본을 요청했고 정황상 그가 말을 끝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서류 위조가 아니었습니다. 더 나쁜 것이었죠. 그것은 제가 절대적으로 무력한 순간에 저지른 배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속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 병, 제 약함, 제 신뢰를 이용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수만 번 쉬기 위해 애쓰는 것을 보면서 동시에 냉혹하게 제게 금융올가미에 서명하라고 종이를 내밀었던 것입니다. 금액이 얼마죠? 제가 물었고 제 목소리는 이제 유리 위를 긁는 쇠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변호사는 액수를 말했습니다. 그것은 끔찍한 금액으로 아파트 가격과 맞먹었습니다. 제가 3번의 인생을 더 살아도 보지 못할 돈이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끊어졌습니다. 저를 사람에 대한, 가족에 대한, 아들에 대한 과거의 믿음과 아직 연결해주던 그 가느다란 실. 그것은 단순히 끊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닳아서 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갑자기 모든 것을 진실 그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저를 아파트에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훨씬 더 악마 같았죠. 그들은 제 인생, 제 유일한 재산을 담보로 거액의 돈을 빌렸습니다. 그 돈을 그들의 화려한 삶, 새 주방, 드레스, 그 무엇에든 썼거나 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청구서를 지불할 시간이 되면 그들은 그냥 은행이 아파트를 가져가도록 내버려둘 작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미리 이 외딴 곳으로 대피시키고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제가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발에 걸리적거리지 않도록, 너무 늦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도록. 이 무너져가는 집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무덤이었습니다. 그들이 제 인생의 남은 부분을 먹어치우는 동안 제가 조용히 사라져야 할 장소였습니다. 모든 씁쓸함, 모든 어머니로서의 서운함, 모든 의심,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것들은 차가운 의로운 분노의 파도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이고 순수한 악을 보고 그것을 멈춰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서, 저를 지키고 싶었던 남편의 기억을 위해서, 제 자신을 위해서. 이 변호사님, 제가 소화기에 대고 말했고 제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주세요. 모든 서류를 검토하고 소송을 준비하세요. 우리는 싸울 겁니다. 이미 시작했습니다, 여사님. 저는 여사님 편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대답하고 통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언덕에서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해는 이미 졌지만 제게는 주위의 모든 것이, 모든 풀잎, 길 위의 모든 돌멩이가 믿을 수 없을 만큼 비인간적인 명료함으로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변했습니다. 이전에는 단지 제 것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제 안에 제가 알지 못했던 무언가를 깨웠고 그들은 곧 그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대출 소식은 저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단련시켰습니다. 마치 얼음물에 담갔다가 불 속에 집어넣었는데 깨지지 않고 강철이 된 것 같았죠. 그동안 저는 제 과거, 기억, 정의를 위해 싸운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제 미래를 그저 살아갈 권리를 위해 싸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며칠은 안개 속에서 지나갔지만 그것은 절망의 안개가 아니라 극도의 집중 상태에서 오는 안개였습니다. 저는 일상의 불편함을 더 이상 느끼지 못했습니다. 삐걱거리는 침대, 차가운 물, 지하실에서 찾은 낡은 통조림으로 때우는 빈약한 식사. 이 모든 것은 두 번째, 아니 세 번째 순위로 밀려났습니다. 제 몸은 필요한 일을 하며 자동적으로 움직였고 뇌는 잘 기름칠된 기계처럼 명확하고 중단 없이 작동했습니다. 저는 벽난로가 있는 방 하나를 정리했습니다. 깨끗하게 긁어내고 다락방에서 낡은 나무 식탁을 찾아 씻었습니다. 그곳이 저의 지휘 본부가 되었습니다. 매일 저녁 언덕에 올랐고 이제 그것은 단순한 통신 시간이 아니라 저와 이진우 변호사의 작전 회의였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미 죽어버린 그 도시, 그 삶에서의 저의 눈과 귀가 되어 주었습니다. 박순자 여사님, 저희는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가 차분하고 사무적인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또한 계약서 서명 당시 여사님의 건강 상태에 대한 진단서를 첨부하여 은행에 공식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은행은 내부 조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좋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다음은요? 다음은 여사님, 기다리는 겁니다. 첫 번째 포탄은 이미 목표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그저 하던 일을 계속하세요. 그들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일을 했습니다. 헛간에서 낡은 삽을 찾아 집 앞에 작은 땅을 파기 시작했고 수년간 묵은 잡초를 제거했습니다. 일은 힘들었습니다. 땅은 굳어 있었고 잡초 뿌리는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뿌리를 하나씩 뽑을 때마다 저는 땅뿐만 아니라 제 영혼도 해방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제 과거, 저의 맹목적인 사랑, 저의 희생을 뿌리 뽑고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출에 대해 이야기한 지 닷새째 되던 날 천둥이 쳤습니다. 저녁에 평소처럼 이진우 변호사와 통화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억제된 승리감이 묻어났죠. 자, 박순자 여사님, 그가 서두 없이 시작했습니다. 얼음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 퀵서비스 기사가 여사님 댁 주소로 아드님과 며느님 앞으로 배달 증명 등기를 전달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아침, 그들은 제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며 어떤 색의 주방 가구를 주문할지 의논하고 있습니다. 초인종 소리, 퀵서비스 기사, 서명을 하고
무심코 두꺼운 봉투를 뜯습니다. 편지에 뭐라고 쓰여 있죠? 제가 물었습니다. 여사님의 법적 대리인으로서 제 이름으로 보낸 공식 통지서입니다. 아파트에 대한 여사님의 완전하고 단독적인 소유권, 그리고 아파트와 관련된 어떠한 거래 시도도 법적으로 제지될 것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주장하는 바 사기적인 방법으로 체결된 대출 계약에 대해 24시간 내에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가 계속했습니다. 바로 오늘 아침 제 서류를 받은 은행의 보안팀이 반응을 보였고 아주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아드님이 접근할 수 있었던 모든 계좌, 신용카드와 공동예금을 포함하여 사안이 명확해질 때까지 동결되었습니다. 김정호 지점장님께서 직접 챙기셨습니다. 동결. 얼마나 정확한 단어인가. 제 돈, 제 속은 신뢰 위에 세워진 그들의 세상이 얼음 껍질로 뒤덮였습니다. 그들이 뭔가 하려고 했나요? 저는 이미 답을 알면서도 물었습니다. 오, 그럼요. 변호사가 피식 웃었습니다. 은행에서 벌써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먼저 아드님이 달려와서 소리치고 요구하고 협박했다고 합니다. 사기 혐의 조사가 끝날 때까지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을 차분하게 듣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1시간 후에는 며느님이 와서 히스테리를 부렸답니다. 지점장을 부르라고 요구하고 소비자 권리에 대해 소리치고 은행을 고소하겠다고 난리를 쳤다더군요. 정중하게 문 밖으로 안내받았다고 합니다. 그들의 세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사님,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요. 저는 언덕 꼭대기에 앉아 있었고 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저의 버려진 마을, 집들의 어두운 실루엣을 보며 통쾌함을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흐트러졌던 사물의 질서가 회복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의는 복수가 아니라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일 뿐입니다. 그때 제 전화기가 다시 울렸습니다. 민준이의 번호였습니다. 저는 이진우 변호사와의 통화를 끊고 아들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짓을 한 거예요? 그건 제 아들 민준이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저에게 말하던 그 부드럽고 약간 거만한 톤은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동물적인 공포에 가득 찬 높고 갈라지는 비명이었습니다.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미쳤어요? 변호사한테서 무슨 서류가 왔어요? 은행이 모든 카드를 막아버렸다고요. 전부요? 우리 이제 장볼 돈도 없어요. 우리 길거리에 나앉게 할 작정이에요? 그는 분노와 공황 상태로 숨을 헐떡였습니다. 배경에서는 소라의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조용하고 서러운 울음이 아니라 크고 과시적인 히스테릭한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기나 해요? 그가 소리쳤습니다. 소라가 힘들어해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당신은 그 늙은 노망 때문에 우리 인생을 망치려고 해요? 나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 민준아. 제가 조용하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외침과 제 속삭임의 대비가 그를 멍하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건 모두 너희가, 너와 내 아내가 한 짓이야. 뭐라고요? 우리가 뭘 했는데요? 우리는 엄마한테 선물했잖아요. 집 사드렸잖아요. 그런데 당신은 우리한테 이렇게 갚는다고요? 너희는 내 아파트를 훔치려 했어, 민준아. 내가 병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았지. 은행이 내 집을 뺏어갈 때까지 내가 아무것도 모르게 하려고 나를 여기에 버렸어. 그게 너희가 한 짓이야. 수화기 저편에 죽음과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 마을처럼 죽은 정적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거칠고 불규칙한 숨소리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지 서운함,
단지 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판결이었습니다. 엄마? 그가 마침내 쉰 목소리로 말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비굴하고 아첨하는 듯한 기색이 서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이건 실수고 오해예요. 저희가 다 설명할게요. 제발 다 취소해 주세요. 네? 그 서류들 다 철회하고 저희가 갈게요. 이야기 좀 해요. 오너라. 제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그의 목소리에 희망이 스쳤습니다. 다 취소해 주실 거죠? 아니, 오라고 했어. 기다리고 있을 테니. 저는 통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그들도 압니다. 이것이 변덕이 아니고 서운함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전쟁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은 제가 그들의 가장 끔찍한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제 그들의 공황은 절망으로 변할 것이고 절망은 사람들을 가장 미친 짓으로 몰아넣습니다. 저는 언덕을 내려왔습니다. 밤은 어두웠지만 저는 확신에 차서 걸었습니다. 그들이 올 것을 알았고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음 날 정오가 가까워져서야 도착했습니다. 모습이 보이기 훨씬 전부터 그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조용한 마을의 정적을 맹렬하고 부적절하게 찢는 엔진의 굉음과 제 집 바로 앞에서 울리는 급정거 소리. 먼지가 기둥처럼 솟아올라 야생 까치밤나무 덤불을 뒤덮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저를 내버렸던 바로 그 현관에 앉아 잡초 무성한 밭에서 찾아낸 햇감자를 낡은 칼로 깎고 있었습니다. 메추리알 만한 아주 작은 감자 몇 알. 저의 점심이었죠. 차문이 거의 동시에 닫혔습니다. 민준이가 먼저 뛰쳐나왔습니다. 창백하고 수척하며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비싼 셔츠를 입고 있었지만 마치 그 옷을 입고 잔 것처럼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 뒤로 소라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얼굴은 부어 있었고 화장은 번졌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녀의 제2의 천성이 된 그 격렬적인 우월감의 표정으로 고개를 꼿꼿이 세우려 애썼습니다. 그들은 현관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않고 감자의 얇은 껍질을 조심스럽게 계속 깎았습니다. 이 단순하고 단조로운 작업이 저를 현실에 붙들어매 감정이 앞서는 것을 막아주었습니다. 저는 드라마의 참여자가 아니라 관객이었습니다. 엄마, 민준이가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쉬고 애원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다가와 마치 저를 안으려는 듯 팔을 뻗었습니다. 저는 피하지 않고 그저 제 손을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저희한테 이러세요? 저는 깎은 감자를 물이 담긴 그릇에 넣고 다음 감자를 집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다. 저는 그를 쳐다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이 단순한 한마디가 그를 혼란스럽게 만든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소리, 비난, 눈물, 무엇이든 예상했겠지만 이 얼음처럼 차갑고 초연한 평온함은 아니었을 겁니다. 저희는 이야기하러 왔어요. 그가 더듬거렸습니다. 엄마, 이건 정말 끔찍한 오해예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서로 도와야지 소송을 걸면 안 되죠. 그는 외운 듯한 옳지만 공허한 말을 했습니다. 그 말에는 한 방울의 진심도 없이 오직 두려움만이 있었습니다. 그가 당연히 자기 것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때 소라의 인내심이 바닥났습니다. 그녀는 민준이를 밀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연극은 그만해요. 그녀가 씩씩거렸고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나이 들어서 완전히 정신이 나가셨어요? 이 시골 구석에서 야만인이 다 되셨네. 무슨 권리로 우리 계좌를 막아요? 누가 그런 권리를 줬냐고요? 그녀는 거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녀의 가늘고 불쾌한 목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해요? 그녀는 완벽한 매니큐어를 한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계속했습니다. 우리를 망신시키고 있어요. 주방 주문도 취소해야 했다고요. 취소.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어요. 그리고 나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의사가 금지했어요. 나는 아이를, 당신 손주나 손녀를 임신하고 있는데 당신은 우리를 빈털터리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녀는 자신의 가장 큰 카드인 임신을 던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한마디가 저로 하여금 제 자신을 잊고 그들의 어떤 변덕이라도 들어주게 만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제 가슴 속의 얼음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녀에게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저 오랫동안 주에 깊게 눈도 깜빡이지 않고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낯설고 불쾌한 물건을 보듯이 제 시선은 그녀를 움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말을 더듬고 입을 다물었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얼굴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민준이가 다시 평화 중재자 역할을 하려 했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정말이에요. 소라 말이 맞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제발 좋게 해결해요. 네, 엄마가 서운한 거 저희도 알아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성급했어요. 어쩌면 이 집이 최고의 선물은 아니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저희가 다 바로잡을게요. 다 돌려놓을게요. 그냥 그 변호사한테 전화만 하세요. 마음이 바뀌었다고 말하세요. 지금 당장요. 자, 제 전화기 쓰세요. 그는 마치 그렇게 간단하다는 듯이 자신의 번쩍이는 스마트폰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그들의 모든 거짓말, 모든 배신이 모래 위에 글씨처럼 지워지고 사라질 것처럼 저는 칼과 마지막 감자를 그릇에 놓고 낡은 앞치마에 손을 닿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저는 그들과 같은 높이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땅 위에 서 있었고 저는 한 계단 위, 제 현관 위에 서 있었습니다. 내가 모든 걸 취소하길 바라는 거니?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네, 네, 어머니. 민준이가 기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라는 입술을 꽉 다문 채 도전적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내 연금, 내 아파트, 내 인생을 다시 너희에게 넘겨주라고? 엄마, 과장하지 마세요. 민준이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아파트는 우리 공동의 것이고 저희는 항상 엄마를 돌볼 거였어요. 내가 아팠을 때 너희가 나를 어떻게 돌봤지? 제가 물었고 제 목소리는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찾아온 정적 속에서 그 목소리는 귀청이 터질 듯 크게 울렸습니다. 그들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소라에게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아주 작은 걸음을 뒤로 물러섰습니다. 나는 다 기억한단다, 소라야. 저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가 좋아하던 애칭으로 그녀를 불렀습니다. 네가 내 침대 옆에 앉아있던 걸 기억해. 내 보살피는 손길도 기억하고 그리고 내가 내게 내밀던 서류들도 기억한단다. 세무서에서 온 거라고 관리사무소에 낼 거라고 했지. 형식적인 거라고. 소라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의 오만함, 그녀의 분노, 그녀의 자신감, 이 모든 것이 비를 맞은 싸구려 화장처럼 그녀에게서 흘러내렸습니다. 남은 것은 벌거벗은 동물적인 공포뿐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 저와 아내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다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또한 이해하지 못하는 기색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정말로 모든 세부 사항을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녀가 그마저도 속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저 모르는 척하는 것을 선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범이었습니다. 대출에 대해 말하는 거야, 민준아. 저는 한 단어 한 단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8개월 전에 너희가 은행에서 받은 거액의 대출, 내 아파트를 담보로, 내가 정신이 없을 때 받은 내 서명으로.
내가 영원히 모를 거라고 생각했니? 내가 이 폐가에서 조용히 죽고 은행이 너희 빚 때문에 내 집을 그냥 가져갈 거라고 생각했어? 타격은 목표에 명중했습니다. 민준이가 마치 복부를 맞은 것처럼 비틀거리는 것을 보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공포와 어떤 새롭고 씁쓸한 깨달음으로 소라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땅을 시골 흙으로 더러워진 자신의 비싼 구두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속임수, 모든 조종이 먼지처럼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과 거짓 속에 벌거벗은 채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면은 벗겨졌습니다. 연극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민준아, 제가 조용하고 평온한 목소리로 말을 마쳤습니다. 아직도 내가 변호사에게 전화하길 바라니? 그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물 밖에 던져진 물고기처럼 입을 뻐끔거릴 뿐이었습니다. 소라는 어깨를 움츠리고 포식자에서 쫓기는 짐승으로 변했습니다. 침묵은 길고 무거웠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그를 향한 제 모성애의 마지막 한 방울이 죽었습니다. 죽어서 바로 여기, 이 썩은 현관 옆에 묻혔습니다. 가거라, 제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명령도 부탁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비가 온다거나 밤이 되었다는 것과 같은 단순한 사실의 진술이었습니다. 그들은 실이 끊어진 꼭두각시처럼 서로를 쳐다보지 않고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그들의 비싸고 번쩍이는 차로 비틀거리며 걸어가 안에 탔습니다. 엔진은 이제 그렇게 맹렬하지 않고 어딘가 지친 듯 시동이 걸렸습니다. 차는 천천히 거의 망설이듯 방향을 틀어 먼지투성이 길을 따라 사라졌습니다. 저는 현관에 홀로 남았습니다. 제 옆에는 깎은 감자가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의 점심, 저의 새로운 인생. 그리고 주위의 공기는 놀랍도록 맑았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다른 정적이었습니다. 첫날처럼 죽은 듯하고 숨 막히는 것이 아니라 평온하고 위험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벽난로에서 감자를 삶았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깨끗이 닦은 식탁에 앉아 천천히 먹으며 마침내 판자를 떼어내고 닦을 수 있었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에는 제 잡초 무성한 정원이 있었고 그 잡초들 사이에서 살아남은 몇 그루의 작약 덤불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짙은 붉은색, 단단한 봉우리들이 이제 막 터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짓밟히고 정체가 드러났으니 저를 내버려 두고 자신들이 저지른 일을 어떻게든 수습하려 애쓸 것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다시 한번 그들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저는 궁지에 몰린 짐승이 회개를 찾지 않는다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뜯을 방법을 찾습니다. 약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저의 유일한 이웃과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가 먼저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우물에서 물 한 동이를 길어 올리고 있을 때 등 뒤에서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리 주쇼, 이웃 양반, 내가 돕지. 두레박 돌리는 건 여자 일이 아니야. 돌아보니 흰 수염에 믿을 수 없을 만큼 맑은 파란 눈을 가진 키 크고 마른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가볍게 한 손으로 두레박을 마저 돌려 양동이를 들어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최병철이요. 그가 넓고 굳은 살박인 손을 내밀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기 저 집, 두 집 건너에 살고 있소. 이 마을의 마지막 모이칸이지. 박순자입니다. 제가 그의 단단한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최 영감님, 그가 자신을 그렇게 불러달라고 한 대로 그는 이 지역의 전 이장이었습니다. 구식의 말수는 적지만 지혜롭고 듬직한 분이셨죠. 그는 제가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보았습니다. 저를 데려와 떠난 비싼 차를 보았고 제가 도움 없이 혼자 버려진 집에 정착하려 애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저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마른 장작 몇 개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 자신의 염소에서 짠 우유를 나눠주기도 하고, 그저 저녁에 현관에 앉아 날씨나 농사 전망에 대해 이야기하러 오기도 했습니다. 그의 말없는 존재는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았습니다.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곧 필 작약에 물을 주고 있을 때 차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였습니다. 제 마을로 차 행렬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세 대의 승용차가 제 집 앞에 멈췄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포천에 사는 제 사촌 언니와 형부, 세상을 떠난 남편의 조카인 상철이와 그의 아내, 장례식이나 결혼식에서나 보던 다른 먼 친척들, 그리고 그들 앞에는 마치 군대를 이끄는 두 명의 장군처럼 민준이와 소라가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지난번보다 더 안 좋아 보였습니다. 살이 빠지고 눈꺼풀이 떨렸죠. 반면 소라는 완전히 변신해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소박한 검은 원피스를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온 세상의 슬픔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이가 곧 쓰러질 것처럼 그를 부축하며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림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불행한 아들과 그의 충실하고 고통받는 아내, 그들은 친척들을 반원형으로 마치 총사령 집행장처럼 세웠고, 소라의 조용한 속삭임에 떠밀린 민준이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이제 그것은 공황이 아니었습니다. 잘 연습된 슬픔이었죠. 여러분, 해숙이모, 상철이 형,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비극적인 표정으로 모두를 둘러보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여러분을 부른 것은 저희 가족에게 큰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아주 큰일이요. 그는 말이 스며들 시간을 주며 잠시 멈췄습니다. 친척들은 당혹감과 동정심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 박순자 여사님께서 편찮으십니다. 민준이가 절규하듯 말했습니다. 병을 앓으신 후에 정신에 문제가 생기셨어요. 모든 것을 잊고 혼동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무슨 음모가 있다, 무슨 대출이 있다 상상하시고요. 저희를 알아보지 못하시고 끔찍한 일로 저희를 비난하십니다. 저는 물뿌리개를 든 채 이 부조리한 연극을 듣고 있었습니다. 제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미친 사람으로 몰아 모든 것을 빼앗고 그들의 사기를 제 병든 상상의 산물로 만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어머니를 치료해드리고 싶었어요. 소라가 슬픔에 찬 천사 같은 목소리로 손수건 귀퉁이로 마른 눈가를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최고의 의사, 병원을 찾았는데 어머니께서 도망치셔서 어디선가 이 버려진 집을 찾아 숨어 계십니다. 도움을 거부하고 저희가 치료비를 내지 못하도록 모든 계좌를 막아버리셨어요. 어머니는 스스로에게 위험한 상태입니다. 무슨 일이라도 저지를까봐 두렵습니다. 마음 약한 해숙이모는 아이고 하고 탄식하며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순자야, 얘야, 이게 무슨 일이니? 집에 가자, 도시로.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지. 그들은 저를 마치 난폭한 정신병자처럼 연민과 두려움, 그리고 약간의 혐오감이 섞인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에서 제게 내려진 판결을 보았습니다. 민준이와 소라의 계획은 악마처럼 단순하고 효과적이었습니다. 폐허에 사는 외로운 노파와 그녀를 그토록 걱정하는 젊고 번듯한 아들, 그리고 그의 임신한 아내. 누가 노파의 말을 믿겠습니까?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제 어떤 말이든 어떤 항의든 그들은 즉시 병의 증상이라고 몰아붙일 것이었습니다. 보세요. 공격성, 부적절한 반응, 그리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이 마지막 가장 더러운 전투에서 졌다고 생각했을 때 등 뒤에서 차분하게 삐걱거리는 대문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슨 회의가 열렸는지 궁금해도 될까? 모두가 돌아보았습니다. 길에는 최 영감님이 서 계셨습니다. 평소에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장군처럼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맑은 파란 눈빛이 모든 대표단을 훑고 민준이와 소라에게 멈췄다가 마침내 제게 닿았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시죠? 소라가 그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거만하게 물었습니다. 나 말이오. 나는 이웃이오. 그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최병철이라고 하오. 그런데 당신들은 뉘시오. 고운 양반들. 떼거리로 몰려와서 여자를 겁주고 있으니 저희는 가족이에요. 민준이가 발끈하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를 구하러 온 거라고요. 정신이 온전치 않으세요. 최 영감님은 천천히 다가와 제 옆에 섰습니다. 그는 저를 보지 않았지만 저는 그의 단단한 어깨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않다고? 그는 민준이를 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상하군. 나는 일주일째 박순자 여사와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 앞에는 완전히 분별 있고 명석하고 아주 강인한 사람이 있어. 친아들이 생일날 데려와서 쓸모없는 물건처럼 이 헛간에 내다버린 사람 말이오. 내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소.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해숙 이모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민준이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또 한 사람을 보고 있어. 최 영감님이 계속했고 그의 목소리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혼자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이 헛간을 살만한 집으로 만들고 있는 사람. 벽난로에 불을 지피고 청소를 하고 밭을 일구고 있어. 미친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나? 내 생각엔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가장 중요한 것. 삶에 대한 의지를 빼앗기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 같소. 그는 대표단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런데 당신들, 젊은이들. 그는 소라에게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당신들이 이상해 보이는군. 비싼 차를 타고 빼입고 와서는 어머니가 모든 계좌를 막았다고 말하고 있소. 어떻게 여기까지 왔소? 마지막 남은 돈으로? 그리고 슬픔에 잠긴 자식들처럼 보이지도 않소. 오히려 노인의 마지막 남은 것을 빼앗으러 온 전문꾼들 같아. 다만 인두와 다리미 대신 눈물과 거짓말을 무기로 삼았을 뿐이지. 마지막 말은 크고 또렷하게 울려 퍼졌고 목표에 명중했습니다. 민준이에게 동정심을 갖고 왔던 친척들은 이제 그와 소라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의 잘 짜인 연극은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해숙 이모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순자야, 정말이니? 제가 너를 쫓아낸 거야?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거짓말은 비눗방울처럼 터져버렸습니다. 친척들은 민준이와 소라에게 분노와 비난의 시선을 던지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덩치 큰 조카 상철이가 민준이에게 다가가 가슴을 밀쳤습니다. 이 자식이 무슨 짓이야? 그가 으르렁거렸습니다. 친어머니를 산채로 묻으려고 해? 민준이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소라는 그의 손을 잡고 차로 끌고 갔습니다. 그들의 공개 재판은 그들의 공개적인 망신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심판관으로 데려온 바로 그 사람들의 경멸적인 시선 아래 도망쳤습니다. 차들이 하나씩 방향을 틀어 떠나갔습니다. 마침내 길에는 저와 최 영감님만 남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돌아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속삭였습니다. 그는 그저 흰 수염 속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천만에 이웃 양반, 진실을 말하는 건 도움이 아니라 의무요. 저는 그들의 차가 남긴 먼지가 길 위에 가라앉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것이 최종적인 끝이라는 것을. 그들은 법정에서도 은행에서도 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기 이 땅에서 평범한 사람들 앞에서 졌습니다. 그리고 그 패배는 그들에게 어떤 재정적 파산보다 더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도덕적 파산이었습니다.
길 위에 먼지가 가라앉았고 그와 함께 제 과거 삶의 먼지도 가라앉았습니다. 제 친척들이 저의 망신을 목격하고 결국 제 아들의 망신으로 끝난 그날 이후로 저는 그들에 대해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저의 충실한 변호사 이진우 씨가 사건을 끝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은행은 대출 계약이 사기였음을 인정했고 특히 몇몇 친척들이 민준이와 소라의 이상한 행동과 저를 금치산자로 만들려 했던 시도에 대해 증언하기로 동의한 후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저에 대한 모든 혐의는 벗겨졌습니다. 그들이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저는 관심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기 혐의로 형사 고발되었고 이제는 제 도움 없이, 제 돈 없이, 제 무한한 용서 없이 자신들의 행동의 결과를 마주해야 했다는 것만 압니다. 거짓 위에 세워진 그들의 세상은 무너져 그들을 잔해 아래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은 63살에야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자마자 저는 잠실의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후회 없이요. 저는 가장 소중한 것들, 사진 앨범, 책 몇 권, 그리고 남편의 낡은 안락의자를 가지러 마지막으로 그곳에 들렀습니다. 텅 비고 횡한 방들을 걸으며 저는 향수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차갑고 낯선 부동산이 되었을 뿐입니다. 제 집은 이제 여기, 이 조용하고 버려진 마을에 있었습니다. 집을 판 돈과 제 비밀예금 계좌에 있던 돈을 합쳐 이진우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안전하지만 수익률이 높지 않은 자산에 투자했습니다. 이것은 제게 가장 중요한 것, 확신을 주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확신, 필요하다면 치료비도, 겨울 땔감도, 제 집의 새 지붕도 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저는 짓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문자 그대로는 아니었죠. 이웃 동네에서 기술 좋고 술 안 마시는 인부 2명을 고용했습니다. 그들은 지붕을 새로 덮고 새나무 창문을 달고 진짜 온돌방이 있는 새 벽난로를 쌓고 더 이상 삐걱거리거나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새 현관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지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물건을 나르고 페인트 칠을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저를 놀랍게 쳐다보았지만 나중에는 존경의 눈빛으로 보았습니다. 아주머니, 대단하시네요. 인부 반장이 제게 말했습니다. 웬만한 남자보다 낫습니다. 저는 그저 미소 지었습니다. 제게 그런 뚝심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저는 평생 제가 부드럽고 유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고 보니 제 안에는 내내 굳건한 심지가 있었습니다. 그저 드러날 기회가 없었을 뿐이었죠. 집은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검고 우울한 헛간에서 아늑하고 밝은 오두막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직접 벽에 흰 칠을 하고 창문에 소박한 장꽃문에 커튼을 달고 구석에 남편의 안락의자를 놓고 선반의 책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러자 집이 살아났습니다.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봄에는 정원을 가꾸었습니다. 최 영감님이 늙고 병든 나무들을 뽑아내고 텃밭을 일구는 것을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평생 처음으로 직접 감자, 당근, 양파를 심고 모든 새싹을 작은 아이처럼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땅은 보살핌을 느끼고 믿을 수 없는 풍요로움으로 제게 보답했습니다. 제가 첫날 보았던 작약들은 거대하고 무성한 덤불로 자라나 숨이 멎을 듯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어릴 적 할머니께서 자수를 가르쳐 주셨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낡은 괴짝에서 수틀을 찾고 시내에서 실과 천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저녁이면 따뜻한 벽난로 옆에 앉아 자수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소박한 무늬, 꽃, 새, 문양들. 제 손가락은 알고 보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단조로운 작업은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생각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남편의 사진과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여기 곁에 있으며 저를 자랑스러워할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저와 최 영감님은
진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영혼에 깊이 파고들지 않았지만 말없이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저녁이면 그는 종종 우리가 함께 숲에서 딴 허브차를 마시러 왔습니다. 우리는 제 새 현관에 앉아 낡은 도자기 찻잔에 차를 마시며 해가 지는 것을 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제가 지난 10년간 나눴던 모든 대화보다 더 큰 의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끔 아들을 생각했지만 그것은 더 이상 고통이나 서운함이 아니었습니다. 길을 잃은 낯선 사람에 대한 연민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키웠고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었지만 그 안에 없었던 것, 양심을 심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 잘못이 아니라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놓아주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저와 그를 아직 연결해주던 마지막 실을 끊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의 의무도 고통도 책임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한때 제 아들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65입니다. 제 현관에 앉아 있습니다. 손에는 제 정원에서 딴 민트로 만든 뜨거운 차 한 잔이 들려 있습니다. 해는 숲 너머로 지며 하늘을 믿을 수 없는 색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공기에서는 밴 풀과 꽃 냄새가 납니다. 집안에서는 벽난로의 장작이 따뜻하게 타닥거립니다. 제 무릎 위에서는 제가 나비라고 이름 붙인 길고양이 새끼가 골골거리고 있습니다. 저는 제 손을 봅니다. 정원 일로 거칠어졌고 손톱은 예전처럼 잘 관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손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의 손. 가끔은 민준이와 소라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의 잔인함이 없었다면 저는 남의 인생에서 그림자로 제 삶을 마감했을 겁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결코 알지 못했을 겁니다. 최영감님을 결코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이 작약들이 피는 것을 결코 보지 못했을 겁니다. 제 우물에서 길어 올린 물맛을 결코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은 저를 묻으려 했지만 대신에 제게 진짜 인생을 선물했습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십니다. 쌉쌀하고 향기롭고 살아있습니다. 저는 존엄성이란 다른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존경도 인정도 아닙니다. 존엄성이란 당신이 자신의 내면에서 찾는 것입니다. 두려움, 서운함, 절망으로부터 되찾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될 때 스스로 되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용하고 고통 속에서 얻은 승리,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진정한 자유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떤 감정을 느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지지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건강하시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진정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모든 좋은 일이 함께하기를